됐어. 네,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어제 KT 중단된 사건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쉬는 동안에 이게 그 스키다 겐파쿠라고 하는 사람이 낸 해체 신서 문고본입니다. 상상해 가세요. 이런 책이 문고본으로 나온다. 우리나라 같으면 비싸게 학술서로 나와도 첨부도 안 팔릴 책을 문고본으로 내서 지금 몇 쇄를 찍었냐면은 10쇄를 찍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이거 사온 건데 그 뒤에 또 몇 번 찍었는지 모르죠.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이 책은 고구려 고분벽화라고 하는 책인데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에서. 아니 고구려 고분벽화에 관한 이 대단한 화보집이 왜 일본에서 나오냐고. 우리가 내야지. 정말 대단한 책이죠. 이 책은 제가 특별히 오프라인이면 정말 보여드리고 사진 찍으시라고 할 텐데 이게 하나씩 보여드리는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몇 년도 나온 책이냐면 1743년에 나온 책입니다. 1743년. 제가 구한 겁니다. 노엘 쇼멜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이거든요. 1743년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요. 이게 동판화, 뒤에 동판화도 다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왜 구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은 나라도 위인도 역사도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다음 포털 다음에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예전에는 그 서비스가 됐거든요. 요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온 백과사전은 브리테니커로 봅니다. 동아백과사전이 우리나라 고유의 백과사전 중에 최초인데 조금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좀 덜 돼가지고 좀 그런데 왜 우리가 백과사전 하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실었다고 생각을 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백과사전에 주관이 들어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브리테이크 백과사전을 2번 읽었거든요. 약간 미친 것 같죠. 백과사전을 2번을 읽었습니다. 32번을. 2번을 읽었는데 물론 뭐 다 읽지는 않고 이렇게 쫙 중요한 거를 읽어가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백과사전은 절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을 담는 게 아니다. 매우 주관적이고 자기네 나라의 편의에 맞게 만드는 것이 백과사전이에요. 가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베트남에서 죽은 프랑스 해군 장교이자 베트남 식민지를 다스리던 관리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아니 가르니에가 뭔지 가르니에인지 오르니에인지 관심도 없다고. 근데 한국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가르니에의 항목이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그런가 봐요. 식민지를 우리 같으면 뭐 이토 히로부미쯤 되나 봐요. 뭐 통감했던 애인가 봐. 반면에 허균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허균은 이렇게 짧아요. 이게 주관이지 객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과사전은 절대로 객관적인 내용을 담는 게 아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체게바라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죠? 체게바라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 걸 다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체게바라를 북한에서 나온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읽었다고 그래서 북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있어요.
학교에 가면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서 읽었더니 책 개발하는 위대한 혁명가. 브리테니커에는 반란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무법자라고 나온다고. 반란자가 아니고 무법자라고 나와요. 달라요. 그게 어떻게 객관이에요? 주관적이죠. 우리나라의 백과사전은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 우리나라 고유의 백과사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런 백과사전은 있어야 되겠다. 민족문화에 관한 거 아닌 세계의 이 백과사전도 우리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동아백과사전 이후로는 못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브리테니커가 됐건 동아백과사전이 됐건 모든 백과사전은 1995년경을 전후로 해서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보급이 되면서부터 백과사전은 신규로 나오질 않아요. 인쇄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구하려면 헌책방에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 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버리기 급급한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일본 놈들은 종이백과사전을 지금도 팔아요.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팔아요. 그리고 사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백과사전을 읽어보니까 종이백과사전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지식을 제가 습득하는 겁니다. 제가 백과사전을 읽기 시작한 것도, 제가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한 3번 읽었는데, 백과사전을 읽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류 문명이 모두가 거기에 집약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 한 권 한 권의 단행본으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백과사전을 한번 쫙 훑으면 인류 문명의 모든 것을 제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일단 머릿속에 정확한 설계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략적인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못 읽잖아요. 검색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내가 모르는 항목은 절대로 못 읽는다.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고 사건명이라도 알아야 되고 지명이라도 알아야 검색을 해요. 가나다 순으로 쫙 어떻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조금 아는 것을 많이 아는 데는 도움이 되죠. 인터넷 백과사전.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은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종이백과사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한 번만 읽으면 돼요. 한 번. 다만 그 한 번이라는 게 빌려서 읽기는 어렵죠. 너무 두꺼우니까 한 권을 놓고 천천히 읽으면서 줄도 그어가고 내가 필요한 거 요약도 해가면서 읽으려면 한지는 있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되었건 동아백과사전이 되었건 헌책방에서 한 3, 40만 원이면 사는 것 같은데 안 사고 이사 가는 사람 중에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냥 구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책은 나라 사이의 차이도 만드는데 이 왼쪽에 조선일보 1934년 2월분 광고입니다. 평범사라고 일본에 지금도 있죠. 평범사. 이 헤이본샤라고 읽는데 이 평범사의 이 백과사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로 된 걸 제가 사와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30권이 넘어요. 근데 그때는 26권으로 완결됐다라고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한 권이 800쪽, 사진 등 150쪽 나오죠. 그로부터 24년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 나옵니다. 학원사에서. 몇 권입니까? 6권입니다. 6권. 이 차이가 지금까지 우리가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벨 과학상을 받으려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 갭이 지금은 약 1, 20년 정도로
좁혀졌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갭은 좁혀지지 않는다. 물론 반도체 같이 좁힐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잘 안 되는 게 이 지식이에요. 특별한 기술은 어떻게 중국 애들이 금세 뭐 따라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식의 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백만 명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수백만 명의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거라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백과사전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의 백과사전. 아까 그래서 이 백과사전도 제가 구한 거예요. 이것이 1743년 거라고 하니까 야, 이거 정말 무지하게 비싸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게 안 비쌉니다. 물론 좀 비싸죠. 비싸지만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구할 정도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1700년대에 이미 서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식과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에까지 한 질이 들어오죠.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됐으면 제 손에까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 1740년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나 그때. 정말 책 한 권 구하기가 어려울 때예요. 근데 그때 이미 서양 놈들은 이런 것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역에서 지는 게 아니고 문명의 폭에서 지고 있는 거라고. 당연히 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긴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물론 우리를 정복하고 한 놈들이 좋은 놈 아니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 다 그래요. 원래 저 상대방 적의 관용에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도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가장 처절히 당한 게 네안데르탈인이잖아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공존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은 고고 인류학자들이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공존합니다. 근데 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됐느냐? 호모사피엔스보다 문명에서 뒤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졌다고요. 세계의 어떤 놈들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도덕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의 세계면 지식에서 이겨야 되고 정보의 시대면 정보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야, 좀 봐줘. 아이,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거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1980년대 반도체에 엄청 투자해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박살난 놈들이 누굽니까? 소니 박살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소니가 야, 내가 니네 먼저 가르쳐줬잖아. 같이 살자. 택도 없는 소리라니까요. 왜 자꾸 우리가 불리할 때는 상대방을 나쁜 놈이라고 하고 우리가 유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삼국시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제 누구 봐준 적 있습니까? 고구려가 힘쓸 때는 한강까지 들어 장수왕 충주까지 내려와서 고구려 중원 고구려비 세웠잖아요. 근초고왕 때는 백제가 올라가고 나중에 안 되니까 신라는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했잖아요. 지금 누가 신라를 배신자 나쁜 놈 죽일 놈 안 하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물론 아주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문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다행히도 무역의 시대가 아니니까 공부 많이 하자. 이게 제가 구한 노엘 쇼멜 책입니다. 이게 1709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1743년 걸 구할 수 있었어요. 1709년 초판본이면 제 손에 안 오죠.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이건 1743년 판이라 제가 구했습니다. 제가 구한 건 네덜란드판 초판이에요. 네덜란드어 초판. 원래 쇼멜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의 가치를 많은 그
젊은이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백과사전,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걸로 상징되는 인류 문명의 축적, 이 문명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가치는 돈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이 코덱스 레스터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진 한 장이 다 보여줍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빌 게이츠처럼 자식이 되는 것이 꿈이죠. 저도 제 자식이 빌 게이츠처럼 되면 좋겠는데 좀 힘들죠. 일단 제 자식은 둘인데 사위를 구하는 둘째 딸이 있고 결혼한 첫째 딸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 같은 아들을 못 두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특별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빌 게이츠가 왜 대단한 인물인가를 제가 이거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 이 코덱스 레스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피지, 이거 종이가 아니에요. 벨럼이라고 하는 어린 양 또는 어린 소의 가죽을 압착해서 무드질 해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쓴 거예요. 이걸 코덱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묶은 거를 코덱스라고 합니다. 코덱스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하는 게 아주 많은데 특히 이게 아주 유명해요. 이게 누가 만든 코덱스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직접 쓴 코덱스예요. 이것이 72장짜리가 72장이 묶여 있는 게 코덱스 레스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코덱스는 보통 명사, 레스터는 고유 명사예요. 레스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코덱스 레스터예요. 72장인지 76장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늙어서 그래요. 이거를 빌 게이츠가 경매에서 삽니다. 빌 게이츠가 경매에서 사요. 사가지고 뭘 하냐면 소스를 오픈해버려요.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써라. 무료로 써라. 하고선 뿌려버립니다. 그게 빌 게이츠의 위대함이에요. 살 수는 있다. 우리나라 재벌들도 이거 정도 사는 건 일도 아니다. 이거 뭐 얼마 300억인가 했거든요. 300억 주고 이거 살 만한 재벌은 우리나라에 세고 셌다. 게임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조 원 번 애들 많잖아요. 응? 우리 애들 하루 종일 정말 방구석에서 그 소중한 젊은 시절을 아깝게 쓰는 300억밖에 안 한다고. 이걸 사서 빌 게이츠는 온라인에 뿌려버렸어요. 누구든지 써라. 저작권 무료. 그게 빌 게이츠의 위대함입니다. 빌 게이츠는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책이라고 하는 존재, 정보라고 하는 존재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사람. 빌 게이츠가 초등학교 때 한 일이 백과사전을 읽은 거예요. 백과사전 저처럼 다 읽었다. 그러니까 저하고 빌 게이츠가 동급이죠. 아, 웃지 마시라니까. 아니, 백과사전 읽을 생각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나는 읽었다니까. 빌 게이츠도 읽고. 빌 게이츠하고 저하고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야, 어느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알라딘 요술램프에서 누군가 쫙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라.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뭐 노은실 선생, 뭐 로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아파트 당첨권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된다.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꼭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냐?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을 주시오. 제가 그게 제일 갖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루에 600쪽밖에 못 읽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루에 한 3000쪽 읽으면
엄청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재밌는 책을. 근데 600쪽밖에 못 읽는다니까. 책을 빨리 읽는 능력 갖는 게 그 이상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책 한 5천 권 읽고 나면은요, 다 보입니다, 세상. 2050년에 아파트값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그것도 예측 못할 정도면은 공부 안 한 거라고. 아이, 답답해. 책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출판사는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꿈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도 옛날 이제 나이가 조금 중년쯤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드라마 같은 데는 출판사들이 가끔 나왔어요. 이렇게 날로 놓고 도시락 이렇게 데워 먹는 그런 작은 출판사.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됐죠. 제가 이미 그 꿈을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은 없는데 파주 출판 도시에 오시면 출판사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출판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서해문지. 예, 제가 사장인 서해문지. 거기 가서 사장이 보내서 구경 왔다. 그러면 통과. 근데 다른 출판사들은 우선 번호를 매겨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문 닫아놔. 아, 뭔 그렇게 대단한 거기 비밀이 있다고 문을 뭐 이렇게 잠궈 놓고 CCTV를 틀고 그래. 제가 그런 거 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서해문집에 오십시오. 파란 자전거라는 출판사에도 있는데 거기도 서해문집과 같은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이런 걸 맡고 이제 기획과 편집 이게 출판의 뿌리인데 기획 옛날에는 편집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편집자라는 게 뭐냐면은 그 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손보고 뭐 문법적으로도 손보고 띄어쓰기 뭐 그다음에 제목 붙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게 편집자였는데 요즘은 편집은 거의 기능이 돼 버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기획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편집자라고 하는 말보다 기획 편집자 또는 기획자라고 하는 말이 익숙해요. 그리고 아예 기획자만 있는 출판사도 있어요. 편집은 다 외주를 주고 무슨 책을 낼 것인가만 생각하는 출판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변했어요. 그래서 기획자와 편집자가 좀 다른데 그렇다는 거고 그래도 좋은 출판사는 편집자가 있어야죠. 내부에서 책을 만들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더하죠.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이 출판사에다가 지금 내가 전화는 했는데 전화했더니 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게 만들었더라고 편집자. 뭐 띄어쓰기 다 엉망이고 내용도 다 틀리고 그거 잡아내는 게 편집자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안 하면 저렇게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같은 출판인으로서 좀 너무하지 않냐 니네? 네, 그러면서 전화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아랫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 사장한테 얘기 안 하고 이거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면 뭐 보나 말하지 뭐. 네,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밖에 더 되겠어요. 알았어. 니네 멋대로 살아라고. 요새는 디자이너가 옛날에는 디자인이 요새처럼 중요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주로 글씨만 있는 책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림 빠진 책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이 점점 중요해져요. 그리고 뭐 책의 형태도 옛날에는 다
이른바 신구판이라고 하는 이 판형도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온갖 판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디자인도 혹시 아이들이 디자인 같은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대부분이 애플 사 거거든요. 그 IBM 사 거는 거의 안 써요. 애플 사 걸 쓰고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인디자인이라니 뭐 일러스트 포토시 뭐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 미국 거예요. 다 미국 거. 우리말로 책을 만드는데 프로그램은 다 미국 걸 쓴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게임은 만들면서 왜 그런 거 못 만드냐. 아 진짜 화가 나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쓰는 애플 컴퓨터 한 대가 250만 원 정도 하나, 나 잘 모르겠는데 한 2, 300 해요. 컴퓨터 한 대가.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값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다 미국한테 간다고요, 그게. 돌아버리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에 약하니까 내가 이것도 중고등학교에 강연 가서 얘기해요. 야, 디자인을 배우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 야, 우리말을 왜 미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냐. 화가 납니다. 종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이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종이를 고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책 보시는 분들은 종이 뭐 거의 똑같고, 특별한 종이는 언제 찾냐면은 아주 기발한 책들, 뭐 예술서나 이런 것만 이거 종이 좋네 이러시죠. 종이 종류가요 최소한 1,000종이 넘습니다. 1,000종. 그러니까 본문 종이만 해도 수백 종이에요. 무슨 종인지 다 달라요. 그렇게 그래서 좀 갈수록 일이 복잡하죠. 종이도 좀 아껴야 되는데 이게 다 수입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그러니까 종이를 수입하는 건 아니고 펄프를 수입하니까 좀, 좀 쓸데없는 책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 출판사 사장들은 에, 저보고 그러겠죠. 야, 너부터 책 좀 덜 냈마. 이렇게 얘기하겠지. 할 수 없어. 이,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 인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인쇄소를 보시면은 정말 재밌어요. 제가 출판 도시에 견학 오시는 분들은 인쇄소 견학을 못 하거든요. 그냥 출판 도시만 견학을 하는데, 특별히 저한테 연락하는 팀이나 학교는 제가 인쇄소를 보여드리죠. 그래서 제가 좀 백이 있는 사람, 백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구나, 이거. 여기 지금 공적인 기관이니까, 뭐라 그러지, 그거를? 몰라, 하여튼. 그거 있어요. 제가 센터장이잖아요. 출판 체험 센터장. 그래서 인쇄소 견학을 시켜드리면 정말 눈 돌아가요. 눈 돌아가. 거기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눈 안 돌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은 운동을 시켜야 돼. 운동시킨다고 그러면 안 돼. 하여튼 공부시키면 안 돼. 걔네들은 벌써 호기심이 없는 애들. 그걸 보고서도 책이 막 인쇄물이 막 나오는데 그걸 보고도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호기심이 없는. 그래서 문명에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쇄가요. 제가 왜 인쇄가 여러분들이 오해가 많다고 생각하냐면, 인쇄기라고 하는 게요. 가장 비싼 강철 제품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인쇄기라고 하는 것이 이 강철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생각보다.
한 대가 얼마 정도 되냐면 2, 30억씩 가요. 한 대가. 그런데 2, 30억씩 가는데 인쇄소에서 일하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3D 업종이라고 그러죠. 아시죠? 인쇄소는 다 시끌시끌하고 막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거기다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 분진이 매우 많이 나와요. 종이 가루가 많이 나와서 몸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인쇄기는 최첨단의 고가의 철 제품이에요. 왜 그런가를 아시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인쇄기 보시면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 아, 그래요? 이렇게 통이 두 개잖아요. 이건 2도 인쇄기예요. 통이 4개면은 4도 인쇄기. 통이 8개면 8도 인쇄기라고 해요. 8도 인쇄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모든 색을 내는 데는 3가지 색만 있으면 돼요. 삼원색. 그죠? 삼원색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색을 낼 수 있거든요. 비율에 따라서. 그런데 왜 4가지 인쇄를 하냐면, 이렇게 왜 4도 인쇄라고 하냐면 빨강, 노랑, 파랑 3가지 색이면은 다 나와요. 모든 세상의 색은. 그런데 검정색 인쇄판을 하나 더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책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강, 노랑, 파랑 잉크를 섞어서 검정색을 내려면 잉크가 낭비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검정색 잉크만 따로 하나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글씨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색 잉크판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색은 빨강, 노랑, 파랑을 이용해서 색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4도 인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도 인쇄기가 기본 이렇게 만드는데 8도 인쇄기는 뭐냐면 4도 인쇄기라는 것은 이렇게 종이를 인쇄할 때 한 면만 4도로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한 면 인쇄하고 뒤에 면 인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서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8도 인쇄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앞면, 뒷면이 다 인쇄돼서 나와요. 그게 8도 인쇄기예요. 그럼 왜 8도 인쇄기를 만드냐면 인쇄비가요. 인쇄비가 제가 출판 시작하던 30년 전에 1도를 인쇄하는데 3,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3,000원이에요.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랐어요. 인쇄비가. 근데 기계값은 엄청 올랐죠. 인건비도 올랐죠. 땅값도 올랐죠. 어떻게 운영하느냐? 30년 전에는 대부분이 1도 인쇄물이었어요. 같은 시간에 3,000원밖에 못 버는 거죠. 근데 이제는 대부분이 칼라책이잖아요. 같은 시간에 8배를 벌게 됐어요. 그렇죠. 8도 인쇄기는 한 번에 8도를 만드니까 옛날에는 1도, 4도짜리 책을 만들려면 1도 기계로 빨강색 칠하고 노란색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이렇게 인쇄를 했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8배가 드는 거예요. 거기다 뒷면까지. 근데 요새는 한 번에 8도가 나오니까 인쇄비는 3,000원 그대로라도 수입은 8배까지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쇄비는 안 올라요. 그러면 인쇄기라고 하는 거에 기능은 뭐냐면 인쇄기라고 하는 거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사진을 인화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진을 인화할 때 그렇게 하죠. 사진을 종이로 프린트 하잖아요. 요새 그 프린트로 이렇게 한 장씩 뽑죠. 그렇게도 집에서 하는데 똑같아요. 인쇄기라고 하는 것은 필름을 넣어서 종이에다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찍어야 돼요? 1시간 1분에 3,000장인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니, 1분에 1시간에 10,000장? 1시간에 10,000장인가 나오는. 아, 모르겠다. 하여튼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여튼 어느 정도로 빨리 나오냐면 1초에 한 3장 정도 나와요. 1초에 3장.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카메라 이 인화기가 정교하면
1초에 3장씩을 인화를 하겠냐고. 그래서 첨단의 기계예요. 첨단의 기계가 아니면 안 돼요. 거기다가 책을 보시면은 책을 이렇게 펼치면 요 선이 뒷페이지에도 요 선이랑 똑같아요. 모든 선이 여기 딱딱 맞죠. 이렇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계가 종이를 1mm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인화를 해야 돼요. 계속.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를 빼내서 뒤집어서 다시 넣었을 때도 1mm의 오차도 없이 딱딱 인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책이 똑바로 나오지, 안 그러면은 페이지마다 삐뚤빼뚤해요. 그래서 인쇄기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환경은 3D 업종이지만 인쇄기 자체는 최첨단의 기계예요. 그래서 인쇄기를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3나라밖에 없습니다. 3나라. 어디인 줄 아세요? 카메라 만들 수 있어야, 좋은 카메라를 만들 수 있어야 인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일본은 카메라로 유명하잖아요. 뭐 니콘, 뭐 니코 뭐 다 있죠. 그 다음에 카메라 잘 만드는 나라 독일. 독일. 그 다음 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 다음 한 나라는 뭐든지 만드는 나라. 무엇이든지. 달걀도 만들어. 예, 중국에서 일제 인쇄기와 독일제 인쇄기를 분해해서 착 재조립해서 중국제 인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역시 중국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국 도서전, 일본 도서전 가는데요. 요새는 못 가죠. 2년째 못 가는데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온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책을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어. 근데 얘네들이 책을 잘 만들기 시작한 게 몇 년 됐냐면 20년도 안 됐어요. 20년 전에 중국 가면은 북한 책 같았어요. 아시죠? 그 비치는 종이에다가 그런 책 만들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책을 만들고 있어요. 불과 20년 만. 일본 애들이 기술 빼냈다고, 아니 중국 애들이 뭐 일본, 독일 기술 빼냈다고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국의 종이 만드는 기술, 나침판 만드는 기술 다 서양 놈들이 뺏어가 가지고 지네 문명 만들었는데 뭘 누가 누구를 비난해. 다만 동양에는 특허권이라고 하는 재산 제도가 없었지. 동양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술을 돈 받고 팔지 않아요. 사고가 그렇죠. 서양 애들은 그거 아주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특허권이라는 게. 가지고 구텐베르크 거의 굶어 죽었어요. 특허 소송 걸려가지고 그 돈 못 벌었어요. 구텐베르크. 꼭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그냥 문명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주고받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본소는 더 재밌어요. 재본소는 정말 더 재밌어. 제가 이거 지금 1743년에 나온 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삐뚤빼뚤하죠. 이거 종이가 막 삐뚤빼뚤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안 자른 거예요. 안 잘랐다. 종이 처음에 우리 한지 만들면은 옆이 이렇게 삐뚤빼뚤하듯이 똑같이 삐뚤빼뚤한 걸 그대로 접기만 한 거예요. 요새 책은 반듯하죠. 이거 자르는 거예요. 칼로 촥 잘라요. 그런 이 재본소에서는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야, 책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이, 애들 데리고 오세요. 애들이 이런 거 봐야 돼. 그러면은 자기 집에 있는 책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아, 책이라는 게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보시면 이걸 지금 접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접지. 이게 접어요. 책을 다 접는데 인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거든요. 인쇄를 해서 32페이지, 신국판 책은 32페이지를 한 번에 인쇄를 해요. 양면, 앞면이 16페이지, 뒷면이 16페이지. 그래서 그거를 인쇄를 큰 종이에 한 다음에 그거를 기계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접어서 나와요. 그러면 한 장이, 한 묶음이 32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20페이지짜리 책이면은 10묶음을 딱 묶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책은 16으로 끝나요. 16의 배수로 끝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묶으면 딱 되니까. 근데 도저히 16의 배수로 못 끝날 때는 몇 가지 쓰냐면 8의 배수까지 써요. 왜 그러냐면 16페이지씩 320페이지를 모은 다음에 8페이지를 이렇게 큰 종이를 해서 잘라가지고 8페이지만 묶은 거지. 328. 근데 324페이지 같은 건 거의 없어요. 4페이지는 너무 짧아서 시간 낭비가 아주 커요. 시간은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4페이지를 접으나 8페이지를 접으나.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32쪽 모음이고 책은 다 짝수고 8 또는 16의 배수가 일반적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묶음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묶음이 계속 가요. 그럼 얘가 이제 들어가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요. 여기 지금 표지만 따로 붙이죠. 표지를 따로 붙여요. 그러면은 이 표지 붙인 거를 또 기계가 접어요. 날개를 접는다고 그래가지고 딱 접으면은 그런 다음에 3면을 다 잘라요. 그럼 종이가 매끈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지분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공기도 안 좋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만든 책이니까 잘 읽어야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런 그 훌륭한 기회를 주는데 어, 출판사를 제가 처음 하고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럭이 한 대 오더니 책 가져왔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시오, 책을 왜 출판사로 가져옵니까? 서점에 갖다 줘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이가 없나 봐요. 당신이 책을 만들었잖아. 근데 당신이 가져가야지 왜 서점을 어떻게 주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두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출판사 시작할 때 사무실이 2평이었는데 갑자기 책이 들어오니까 1평으로 줄더라고. 그 책 한 권 쌓아놓으니까 끝이에요. 물어봤지 다른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제부터 그 책을 가지고 서점에 가서 이 책을 팔아달라고 위탁을 해야 된다. 그럼 누가 갖다 줍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직원이 가지고 와요, 책을. 요새는 다 갖다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회사도 없어. 직원들이 가지고 들고 가요. 광화문 교보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원시적인 시대였어요.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출판사는 물류창고가 사무실에 10배가 있어야 돼요. 아니 책은 계속 늘 거 아니에요. 책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슨 책을 교보문고에 가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책을 교보에서 출판사로 연락을 해요. 어이, 이런 책 홍길동전 한 부 보내줘라고 하면은 네, 야 홍길동전 한 부 만들어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긴 중국집이 아니니까. 중국집이 아니기 때문에 창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이. 홍길동전을 쌓아놓고 있다가 야 교보에서 한 부 주문 왔어. 빨리 보내. 그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출판사는 창고에 자기가 낸 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쌓아놓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얼마나 나갈지 모르잖아. 5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5권 나갈 것 같은 책도 100권 만들고 200권 만들고 또 어떤 책은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유명한 그 작가, 세계적인 작가의 책을 엄청 비싼
선인세를 주고 어느 출판사가 계약을 했어. 가지고 책을 10만 권을 찍었어요. 이건 나간다. 10만 권을 찍었어. 가지고 막 광고 때리고 했는데 2만 권만 나가. 그럼 8만 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8만 권 쌓여 있으면은요. 돈 주고도 못 치우는 게 이 책이. 책은 가져가라고 그러도 안 가져가. 그래서 그 어버이날 얘기 들으니까 어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 2위가 상품권, 그리고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책이더구만. 네, 이런 세상에서 지금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학사님 좀 웃지 마시라니까. 지금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게 창고예요. 창고인데 여러분은 그래도 쉽다고 생각하죠. 저희 출판사 창고에 책이 몇 권이 쌓여 있냐면 50만 권 쌓여 있어요. 50만 권.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1000종 냈으니까 50만 권이 쌓여 있는데 그중에 유통이 될 것 같은 책은 약 20만 권. 그럼 30만 권은 뭐냐면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버리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위탁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주문이 없어도 책을 보내는 거예요. 신간이 나오면 몇 부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보문고에다가 뭐 50부를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반품을 해요. 반품이 오죠. 그러면은 그 책 휴지돼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 이렇게 쌓여 있으면, 책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맨 위에 손탄책 사시는 분 계세요? 꼭 이거 본 다음에는 아래서 꺼내죠. 김호란님, 앞으로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휴지되는 거예요. 휴지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교보에 가서 늘 책을 보고 맨 위에 있는 책을 안 사요. 저도 안 산다고. 아니, 그러니 엄청난 책이 버려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 팔리는 책까지 반품 오지. 반품 오면은 그거 뜯어가지고 장부에다 또 다 기재해야 돼요. 나갈 때 기재했으니까 들어오면 또 빼야죠. 뺄셈 해야지. 출판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요새 독립출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출판을 하시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해요. 제가 출판 체험센터장도 하지만 파주 출판도시 창업보육센터장도 해요. 제가 새로 출판사 시작하는 사람들 교육기관에 그거 장도 제가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책도 냈어요. 출판사 하고 싶을 때 읽는 책. 그 내용 보면은 출판사 하지 말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출판사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알아요? 출판사 사무실 3평짜리에서 시작한 사람이 물류창고가 10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고. 안 한다고. 가장 지적인 존재인 이 책이 가장 원시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책이에요. 지금도 동네 서점에 가보세요. 책 팔리면은 그 책 이름을 노트에다가 써요. 왜? 공용 온라인 시스템이 없다고요. 공용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요. 그거를 정부에서 하려고 지금 한 20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출판 산업 자체가 너무나 영세하고 서점은 또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어? 여러분 중에 누가 동네 서점에 가서 책 사요? 다 책 물론 사지도 않겠지만 산다고 해도 인터넷 서점에서 싸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서점은 다 사라지고 있죠. 그 동네 서점이 그 조그만 서점에 뭔 온라인 시스템까지 깔겠어요. 이 보세요. 지금 이게 북센이라고 하는 그
출판 도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매상의 물류 창고인데, 저희 회사 사진을 안 찍었지만 저희 회사는 이 렉이 4단이에요. 4단. 4단까지 올라가 가지고 책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 그 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 출판사가 왕. 서점에다 출판사가 서점에 처음에 야 니네 우리 책 받고 싶은 거 다 보내. 그래서 그 책만큼 찍어서 서점으로 딱 보내면은 그 다음 달에 다 수금. 팔고 안 팔고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왜? 니네들이 결정했잖아. 이렇게 끝낸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출판사가 전부 국영이에요. 출판사를 중국에서는 뭘로 보냐면 언론기관으로 봐요. 맞잖아요. 언론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한테 안 넘겨요. 그래서 모든 출판사는 국영이에요. 대신에 기획사무실은 많아요. 민간이. 기획사무실을 낸 다음에 자기네가 기획한 책을 국영 출판사로 가지고 가서 대행 좀 해주시오 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출판사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언론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출판 산업이 임금 최저 산업. 이래서 되겠나? 목판 인쇄물 금속 활자 최초 발명국인데 출판 산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자, 가장 무겁고 돈 못 버는 공간 서점. 이 서점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요,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다 허리 나가요, 허리. 끊임없이 책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나라는 책에 대해서 정말 지원을 좀 해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 세계적으로요, 독립된 나라에서 독립된 책을, 독립된 컨텐츠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많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룩셈부르크 이런 데 자기네 책 못 내요. 인구가 너무 적어요. 벨기에 같은 데 힘들다고. 자기네 책 못 내요. 인구가 너무 적어서 독자적으로 출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 나라에서 지원을 합니다. 벨기에의 문화, 역사, 철학에 관한 책 다 지원해요. 그러지 않으면 책을 못 낸다고. 뭐 대중적인 소설이나 내는 거지.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 5천만이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같은 언어. 그래서 독자적인 출판 산업이 가능한 나라예요. 정말 위대한 이 혜택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스위스 책 없다니까요. 인구도 적지, 거기다가 언어 다 다르잖아요. 프랑스어 쓰는데, 뭐 스위스어 쓰는데, 독일어 쓰는데 다 다르니까 그 나라에서 책 사다가 봐요. 자기네 거 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혜택받은 민족인데 통일되면 더 팔겠지. 그래서 제가 출판으로 돈 벌려면 지금 여기서 아둥바둥 할 게 아니고 통일되면 갑자기 시장이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좀 통일 좀 합시다. 나도 좀 먹고 살고. 아, 끝났습니다. 이 화면은 끝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냐? 어이 비서, 이거 없어졌어. 저 이렇게 옆에 나오는 그거 채팅. 예? 채팅이 없어졌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어. 공유 중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됐는데 네.
지난 주말에 제주 풀무질에서 센터장님 책 샀습니다가 누구시냐면은 이유? 아니, 제가 이분 무슨 책 사셨어요? 무슨 책 사셨어요? 내가 좀 멋있는 책 샀으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아니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독립출판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쓰셨다는 그 책을 샀습니다. 아, 그 출판사 하시려고? 아니, 저는 출판단지가 좋아서 작년에 이제 파주로 이사를 왔고요. 아, 지금 작업실도 출판단지에 마련을 했는데, 네, 쓸데없는 책 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생각 잘하셨고요. 출판사는 웬만하면은 하지 마시고요. 거기 다 쓰여 있지만 출판사를 이용하세요.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제가 그 작가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작가가 어느 출판사가 인쇄 띄어먹어 가지고 소송 걸린 사실 아시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어떤 한 기자한테 장문의 메일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돈 띄어먹은 출판사만 욕을 하는데 나는 작가의 책임도 40%는 있다고 본다. 왜 그러냐면 그런 출판사에서 책을 낸 것이 잘못이다. 왜 그러냐면 출판사도요. 양심적인 출판사도 있고 비양심적인 출판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은 다 마찬가지니까. 근데 비양심적인 출판사들이 저자를 유혹할 때 내세우는 게 주로 뭐겠어요? 돈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지. 우리는 책을 못 팔아도 좋은 책을 잘 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는 그런 비합리로 이미 자기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인세를 더 많이 달라고 하면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 서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저도 얼마나 인세 띄어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습니까? 저라고 뭐. 그런데 왜 안 띄어먹냐? 인세를 띄어먹으려면요. 우선 직원을 속여야 돼요. 직원을 속여야 되잖아요. 직원이 저자한테 거짓말을 치도록 직원과 공모를 해야 된다. 직원은 잘 아니까 이 책이 팔리는 걸. 직원이 나와 공모를 해서 사기를 쳤어. 그럼 그 직원한테 제 말이 먹히겠어요? 내가 언제든지 직원한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주면 더 줬지 띄어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야 내가 당당하다. 내가 직원한테 언제든지 할 말 다 한다고. 안 그러면 내가 직원한테 먹힌다니까.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아요. 인세 다 주는 게 인세가 10%가 대부분이라고 아는데 10%면 정가의 10%를 주잖아요. 우리가 책 한 권을 교보문고나 뭐 인터넷 서점에 낼 때 좀 팔리는 책은 60%에 내요. 60%. 그럼 10,000원짜리 책을 6,000원에 낸다고. 갖다 준다고. 그러면은 내가 1,000원 줘야 되죠. 인세. 몇 프로예요? 18%예요. 10%가 아니라고요. 5분의 1을 줘야 되는 거야, 인세로. 근데 그걸 자꾸 10%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인세를 준다고 약속을 하면은 당연히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자들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는 저자군이라고 하는 게 좁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아요. 이렇게 아르므로. 예를 들자면 뭐 역사 서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잖아요. 뭐 인문학 쓰는 사람 알고 철학 다 알죠. 그래서 뭐 1년은 속일 수 있어도 5년, 10년은 못 속여요. 다 소문나요. 아, 그 출판사 인쇄 안 속여. 그 출판사 잘 줘. 그 출판사 띄어먹어. 다 알아요. 그렇게 그래서 출판사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내가 어떤 책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각오.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 나라에서 최소한 우리 굶어 죽지 않게는 다 주잖아요. 먹고 살게. 그것만 하겠다 나는. 그거는 하겠다. 저는 출판할 때 굶어 죽을 각오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없을 때라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우동집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는 사람한테 얘기했죠. 우동집을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해라. 딱 그랬어. 훌륭한 분입니다. 저분. 네,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그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리고 이후 인민 어떤 게 이름이에요? 이게 네, 인민아가 이름입니다. 그러세요? 임민아 선생님은 혹시 듣고 싶으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줌으로 그 출판 창업 보육센터에 음, 하시는 분들하고 줌으로 뭐 디자인이니 아주 실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 아니고 그런 거를 같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내일 아, 네, 내일부터 공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파주 출판 도시에 전화하셔서 031-955-0016 김병호 팀장을 찾으셔서 줌 주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 아니 7470 아니야 이거 잠깐 이거 우리 회사다.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줌 주소를 받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 책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을 아주 아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